한국의 한 작은 시골 마을,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이 고요한 마을은 몇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고, 그 마을의 중심에는 치안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낡은 동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원은 마을의 전통을 상징하는 유서 깊은 장소였지만 사람들은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에는 오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흑의 여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유령의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백 년 전 이 작은 마을에서 처녀 하나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최고 권력자였던 지주의 욕심에 희생된 것이었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질 때까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원혼이 동원 주변을 회회하며 그곳을 찾는 자를 붙잡고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던 마을에 무언가 변화가 생긴 것은 한 젊은 남자가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이름은 민준이었고 도시의 복잡한 생활을 떠나 자연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동화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산속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민준의 집에서 피투성이가 된 그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동원의 칠흑의 여인이 나타난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민준은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만 되면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응시하는 기분이 들었고 문득 거울을 볼 때면 자신의 모습 뒤에 검은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배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의 할머니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전통적인 의식을 통해 그녀의 영혼을 달래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밤 그는 혼자서 동원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손에 촉을 들고 동원으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고 나무들은 격렬히 흔들렸습니다. 동원에 도착한 그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외쳤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혼이여, 당신의 억울함을 풀고 부디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칠흑의 여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고요히 민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은 싹 가셨습니다. 민준은 이 사건 이후 마을에 더욱 깊이 뿌리 내렸고 사람들은 그를 칠흑의 여인의 원혼을 달래주고 마을을 구한 영웅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때때로 동원으로 산책을 갔다 오곤 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치안리 마을에서는 다시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에서 우연히 사라진 마을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글 쓴이는 자신이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글 쓴이는 어느 주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인터넷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은 아름다운 계곡을 찾아가기로 했고 길을 찾다가 낡고 버려진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다. 마을은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았고 특별히 눈에 띄는 흔적도 없이 오래된 목조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그들은 마을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흥미로운 옛 건물이라 생각하며 마을을 구경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다. 길 잃은 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을 따라다녔고 어느덧 그들은 서로 말없이 마을의 가장 중심에 있는 커다란 집 앞에 서 있었다. 위험 있게 서 있는 그 집은 다른 집들에 비해 유난히 잘 보존되어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호기심 많은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인 흔적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한쪽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이상하게도 방금 전 그들이 발견한 길 잃은 고양이가 함께 찍혀 있었다. 서늘한 기운을 느낀 순간 그들은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은 이상하게도 열리지 않았다. 창문마저 닫혀 있었고 무언가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집 안에서 먼지 쌓인 피아노가 혼자서 연주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을이 버려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조율된 소리였다. 피아노의 음률이 점점 심장을 압박하는 불안감을 더할 즈음 그들은 창밖으로 무언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을 받으며 그들은 한 구석에 몸을 숨겼다. 그림자는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의도는 결코 선해 보이지 않았다. 겨우 심호흡을 하고 이성을 되찾은 뒤 그들은 한 사람씩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들과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마을을 탐험하는 사진들을 발견했다. 모든 사진 속 사람들은 그들이 마을에서 발견한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결국 그곳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들은 지혜를 짜내기 시작했다. 이 환영 같은 땅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들은 집안 곳곳을 찾아보다가 바닥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통로는 긴 터널로 이어져 있었고 터널의 끝에는 금속으로 된 무거운 문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 그들은 화문이 깔린 익숙한 산길에 있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산길은 조용했고 그들 뒤로 버려진 마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겨우 심신을 추스르고 차로 돌아온 그들은 신문을 통해 오래전 그 마을을 둘러싼 사건을 알게 되었다.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마을은 지도에서 지워졌다고 했다. 그 후 사람들은 마을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인터넷에 종종 올라오곤 했지만 누구도 그곳을 다시 찾아내지는 못했다. 친구들과 나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다시는 그런 외진 곳을 탐험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인터넷에서만 접하기로 마음먹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씩 나는 산책길에 지나가는 길 잃은 고양이를 볼 때마다 그날의 소름 끼치는 경험을 떠올리곤 한다. 과연 그날의 일은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인터넷에서 떠도는 또 다른 이야기일 뿐일까?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경험은 결코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자연스레 무서운 이야기들이 생각났고 나는 공포 게시판이라는 제목의 포럼을 찾게 되었다. 평소엔 공포 이야기를 잘 읽지 않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끌려 나도 모르게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이야기의 제목은 심상치 않았다. 사라진 스튜디오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사진작가가 어느 날 낯선 촬영 의뢰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가 받은 의뢰는 오래된 사용하지 않는 스튜디오에서 특별한 촬영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의뢰자는 그에게 선금을 제시했고 사진작가인 나는 사심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스튜디오는 도시 외곽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도착했을 때 나는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 오래된 건물은 시간이 멈춘 듯했고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나는 카메라를 챙겨 의뢰받은 대로 스튜디오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방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카메라에 찍힌 사진들이 하나같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노이즈가 가득 찬 사진 속에서는 어떤 형상이 나타났다 사라지길 반복했다. 이 기분 나쁜 예감에 나는 촬영을 그만두고 스튜디오를 나가려 했다. 그런데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잠기지도 않은 문이 마치 나를 가두고자 하는 듯이 버텨다. 나는 점점 공포에 질려갔고 급히 창문이나 다른 출구를 찾아보려 했지만 스튜디오는 미로처럼 더욱 복잡하기만 했다. 그러던 중 나는 스튜디오의 구석 한켠에서 누군가가 작성한 메모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작가들과 촬영자들이 남긴 메시지들이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스튜디오에서 기묘한 경험을 했고 탈출을 못했다는 절망적인 내용이었다. 그들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곳 자체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장소인 듯했다. 절망에 빠진 나에게 갑자기 주변이 싸늘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스튜디오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알 수 없는 기척이 나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출해야겠다고 다짐하고 방마다 숨겨진 출구를 찾아 나섰다. 그 순간마다 정체불명의 형체들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들은 말을 걸진 않았지만 마치 나를 이곳에 붙잡아두려는 듯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나는 점점 지쳐갔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한 방에서 오래된 무전기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통해 간신히 외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결국 나는 구원의 신호를 기다리며 스튜디오의 구석에서 몸을 숨겼다. 그 순간에도 주위의 그림자들은 나를 노려보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가며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자동차 소리와 함께 깨어났고 구조대가 나를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었다. 나의 무전 신호를 우연히 받은 한 등산객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을 따라 스튜디오 밖으로 나왔고 불길한 기운은 스튜디오에 두고 온 것처럼 사라졌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인터넷에서 그 스튜디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스튜디오는 실제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한 어떤 기록도 주소도 없었다. 마치 나만의 환상처럼 느껴지는 그 경험은 나에게 계속해서 의문을 남겼다. 나는 지금도 가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살펴본다. 여전히 형체가 가득한 사진들은 내게 그날의 공포를 생생히 떠올리게 한다. 그 스튜디오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그리고 또 다시 그곳을 찾을 용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그곳엔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을 것이다.